(16화) 줄거리. 주양왕은 하양에서 모든 제후들의 조례를 받고 위나라 위후는 나라를 지킨 아우 숙무를 죽게 한 죄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만 지혜로운 신하 영유는 가짜 독주로 자신의 주공을 구한다. 진나라를 회군시키라는 명을 받은 총무는 밧줄을 타고 성을 나와 진목공을 설득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라를 구한다. 진문공에게 끌려간 정나라의 숙첨은 충원으로 진우의 노여움을 풀어 죽음을 면하고 오랜 망명길에 함께했던 진문공 측근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진문공 또한 죽는다. 진목공은 백리해와 건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군을 움직여 천리길이나 되는 먼 정나라를 치려하는데 소를 키우던 농부 형고는 우연히 진군의 행렬을 발견하고 군명을 칭탁하여 기지를 발휘해 진군을 물리친다. 45. 흑최패진. 진양공은 진문공의 서거를 선포하고 고곡 땅에 빈궁을 모셨다. 진나라로 갔던 세작이 돌아와서 고한다. 진나라 장수 맹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나이다. 진양공은 크게 놀라 즉시 백관을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이때 강성에 있던 중군 원수 선진은 진군이 정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탐지했다. 이에 선진이 고곡 땅으로 가서 진양공에게 아랜다. 진우는 건숙과 백리해의 간언도 듣지 않고 정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나이다. 이는 지난날 곽언의 점괘에 나타난 대로 쥐가 서쪽에서 와서 우리 담장을 넘는다는 바로 그것이옵니다. 하온즉 주공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급히 그들을 무찌르시옵소서. 난지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지난날 진나라는 이번에 별세하신 성군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나이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도 전에 그 군사를 공격한다는 것은 성군에 대한 도리가 아니옵니다. 이에 선진이 반박한다. 이번에 성군께서 붕어하셨을 때 우리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 제후들이 문상을 왔었소. 그러나 진나라는 애도의 뜻을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 우리나라 경계를 넘어 정나라를 정벌하려 하고 있소. 성군께서도 지하에서 진나라를 원망하고 계실 것이요. 또 진나라는 우리와 무슨 일이 생기면 군사를 일으켜 서로 도와주기로 언약했건만 지난날 정나라를 함께 포위했을 때 우리를 배신하고 회군해버렸소. 이렇듯 신의를 저버리고 있거늘 어찌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지 못한단 말이오. 난지가 말한다. 진군은 아직 우리나라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소. 그런데도 그들을 친다는 것은 좀 지나친 행동이오. 선진이 대답한다. 지난날 진나라가 성군을 우리나라 군위에 세운 것은 호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옹호하기 위한 속셈이었소. 그 후 성군께서 폐업을 성취하시자 진나라는 그 위세에 눌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성군을 꺼리고 있었소. 지금 진군이 발상 중인 정나라를 치는 것은 우리도 발상 중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리라 짐작했기 때문이요. 그들은 설사 정나라를 함락시키지 못하더라도 장차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것이요. 그러니 이 기회에 진을 치지 않는다면 어찌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소. 조세가 옆에서 말한다. 진을 공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지금 주공께서는 상주의 몸이신데 어찌 군사를 일으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겠소. 선진이 반박한다. 상주된 몸으로 상례를 지키고 빈을 모시는 것은 그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적을 무찔러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과 비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큰 효성이겠소. 굳이 대신들이 반대한다면 나는 혼자서라도 진군과 싸우겠소. 선진의 말에 서신 등도 적극 찬성했다. 선진이 진양공에게 청한다. 주공께서는 상복을 입으신 채로 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양공이 묻는다. 원수는 진군이 언제쯤이나 또 어느 길로 회군하리라 생각하오. 진군은 절대로 정나라를 함락시킬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진나라와 정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뒤를 대지 못할 것인즉
진군은 오래 지탱할 수 없나이다. 그들이 정나라까지 왕복하려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초여름에 우리나라와 진나라의 경계인 면지 땅을 지나갈 것이옵니다. 그 면지 서쪽에서 효산이 동요와 서요로 나뉘어 솟아있는데 그 둘 사이의 거리는 30오리입니다. 그 누구라도 진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하옵니다. 그곳은 지형이 험하기로 이름난 곳으로 수레로 통과할 수 없는 곳도 두어 군데 있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미리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진군이 말에서 내려 걸어갈 때 기습하면 그들을 모조리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진양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원수에게 만사를 일임하니 각별히 조심하여 추진하시오. 이에 선지는 자기 아들 선차거와 도격에게 군사 5,000명을 주어 효산 왼쪽에 가서 매복하고 기다리게 했다. 또 서신의 아들 서영과 호국거에게도 군사 5,000을 주어 효산 오른쪽에 매복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호원의 아들 호사고와 한자연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서요산으로 갔다. 그들은 먼저 벌목하여 진군이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 놓은 다음 매복했다. 양요미의 아들 양홍은 내구와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동요산으로 가서 진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를 추격하기로 했다. 선진 자신은 조세, 난지, 서신, 양처부, 선멸 등 장수들과 함께 진양공을 모시고 효산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이야말로 활을 정비하여 맹호를 잡고 향기로운 미끼로 고기를 낚는 격이었다. 한편 진군은 2월에 활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많은 물품을 약탈하여 수레마다 가득 싣고서 본국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정나라를 쳐봐야 별 소득이 없으리라 짐작하고 대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죄를 면할 생각이었다. 4월 초순에 진군은 면지 땅에 이르렀다. 건병이 맹명에게 당부한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험하기로 이름 높은 효산이 나타나오. 그곳이 바로 나의 부친께서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하신 곳이오. 장군은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오. 맹명이 웃으며 대답한다. 내 고국을 떠나 천리길을 달렸어도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소. 그런데 이제 저 효산만 넘으면 우리나라 경계에 들어서게 되거늘 이제 와서 무엇을 조심하겠소. 서골술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원수께서 조심하신다 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진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맹명이 대답한다. 장군은 어찌 진나라를 그처럼 두려워하오.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내가 앞질러 가서 만약 진나라 복병이 있다면 상대해 주리다. 이에 포만자가 원수의 백리기를 앞세우고 선봉을 서게 됐다. 그 다음 맹명이 제2대가 되고 서골술이 제3대, 건병이 제4대가 되어 전초부대의 뒤를 따랐다. 각 대의 거리는 1-2리 정도였다. 포만자는 80근이나 되는 방청극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천하무적임을 자랑하는 장수였다. 그는 병거를 몰고 면지 땅을 통과하여 동요산에 이르렀다. 그때 상기슭에서 커다란 함성이 일며 한 부대의 병거와 말이 달려나왔다. 병거를 탄 장수가 포만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묻는다. 내가 진나라 장수 맹명이냐? 나는 진나라 대장 내구로서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포만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내가 난지나 위주라면 몇 타 겨뤄보겠다만 너는 이름도 없는 졸개가 아니냐. 어서 우리 대군이 통과하도록 길을 비켜라. 만약 꾸물거리면 내 방청극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에 내군은 크게 노하여 창으로 포만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포만자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창끝을 피하면서 방청극으로 내구를 내리쳤다. 내군은 급히 몸을 피했으나 무거운 방청극은 병고 뒤쪽에 맞아 흉목이 두 조각처럼 부서졌다. 이에 내구가 혼잣말처럼 탄식한다. 과연 맹명의 용맹은 소문에 듣던 바와 같구나. 포만자가 크게 웃으며 소리친다. 나는 원수 맹명이 아니라 그의 부하 포만자다. 우리 원수께서 어찌 너처럼 보잘것없는 자와 친히 싸우겠느냐. 우리 원수께선 지금 뒤에 오고 계시니 너는 속히 몸을 피하도록 하라. 내군은 이 말에 깜짝 놀랐다.
길을 비킬 테니 우리 군사를 건드리지 마라. 진군이 일제히 길 옆으로 비켜서자 포만자는 군사를 거느리고 유유히 그 길을 통과했다. 동시에 포만자는 부하 한 사람을 뒤에 오는 맹명에게 보냈다. 약간의 진나라 복병이 있었지만 소장이 모조리 퇴각시켰으니 원수께선 염려하지 마십시오. 맹명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서골술 건병과 군사를 합쳐 함께 나아갔다. 한편 내군은 군사를 수습하여 양홍에게 가서 포만자의 용맹을 극구 칭찬했다. 양홍이 웃으며 말한다. 아무리 용맹이 대단한 놈이라 해도 이제 우리의 그물 속으로 들어왔으니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요. 우리는 꼼짝도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적이 다 지나간 다음 그 뒤를 추격하며 승리를 거둘 것이요. 이때 원수 맹명 등 3대 군사가 동여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몇 리를 더 나아가자 말을 타고는 통과할 수 없을 만큼 험준한 지역이 나타났다. 이때 전초부대를 용솔한 포만자는 멀리 앞서가고 있었다. 맹명이 명령한다. 포만자가 멀리 앞서가고 있는 걸 보니 복병이 없는 것 같다. 모든 군사는 무장을 풀고 걸어서 통과하라. 군사들은 말을 끌기도 하고 혹은 병거를 분해하여 떠매기도 하고 끌기도 하며 행군했다. 힘겨운 행군으로 대오는 엉망으로 흐트러졌다. 맹명 등이 간신히 상선제에 오르자 길은 더 한층 험하고 좁아졌다. 그들이 얼마쯤 더 행군했을 때 어디선가 북소리와 뿔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뒤에서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맹명에게 보고한다. 진군이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 험한 곳이라 우리도 행군하기에 힘겹지만 그들 역시 따라오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앞에 진나라 복병이 있을까 염려스러울 뿐 뒤따라오는 적은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군사는 속히 전진하도록 하라. 맹명이 건병에게 말한다. 내가 뒤따라오는 적을 막겠으니 장군은 앞서가시오. 그들이 타마에를 지나 절명함에 이르렀을 때였다. 앞서가던 군사들이 허겁지겁 되돌아와서 고한다.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맹명은 급히 그곳으로 가보았다. 절명함 옆에 한 비석이 서 있는데 문왕이 비를 피한 곳이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 비석 옆에 붉은기가 꽂혀 있었다. 깃대 높이는 3척 남짓으로 기에는 진이라고 수놓여 있었다. 그 깃대 밑에서부터 큰 나무들이 어지러이 쓰러져 있었다. 맹명이 말한다. 이는 복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복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맹명의 이 말과 그의 속마음은 달랐다. 그는 틀림없이 진군이 매복하고 있을 것으로 직감했지만 우선 앞으로 전진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군사들을 속였던 것이다. 군사들은 맹명의 명을 받고 우선 진나라 깃대부터 뽑아버린 다음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붉은 기야말로 진군이 신호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진군은 절명함 구석진 골짜기에 숨어서 그 붉은 기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섰다. 반면 진나라 군사들은 나무를 치우고 길을 정비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문득 커다란 북소리가 일어나자 진군은 크게 놀라 일손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쳐다봤다. 먼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녹음 사이사이마다 무수한 전기가 나타나면서 번쩍거렸다. 진군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건병은 군사들에게 무장하라고 분부한 다음 적과 맞서 싸울 태세를 갖췄다. 이때 한 장수가 저편산 높은 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의 성은 호요, 이름은 사고요, 자는 가게였다. 호사고가 크게 소리친다. 너희들의 선봉 포만자는 이미 사로잡혀 감금되어 있으니 진나라 장수들은 속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여 몰살을 면하도록 하라. 본시 포만자는 자기의 힘만 믿고 무작정 전진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진군은 즉시 함정에 빠진 포만자를 끌어올려 함거에 가둬버렸다. 건병은 호사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서골술과 함께 맹명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세 장수는 함께 의논하여 길을 열고 전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간신히 새끼를 발견하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전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산봉우리였으며 다른 한쪽은 1만 길이나 되는 낭떠러지였다. 맹명은 도저히 적과 싸울 수 없는 지역임을 직감하고 단호히 잘라 말한다. 다시 동여산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넓은 곳에서 적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도리밖에 없어. 건병은 맹명의 말을 쫓아 모든 군사들에게 후퇴하라는 전령을 내렸다. 이들이 다시 후퇴하는데 사방에서 끊임없이 북소리가 일어났다. 진군이 급히 후퇴하며 타마에에 이르러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쪽 길로 진나라 전기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서서 오고 있었다. 그것은 진나라 대장 양홍이 부장 내고와 함께 군사들을 통솔하여 진군의 뒤를 추격하는 행렬이었다. 이에 진군은 타마에에서 다시 돌아서서 서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사방이 모두 진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으며 점점 그 범위가 좁혀졌다. 맹명이 명령한다. 모든 군사는 둘로 나누어 좌우 양쪽으로 산을 넘고 냇물을 건너 포위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때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왼쪽 산 위에 한 장수가 나타나 진군을 내려다보며 소리친다. 나는 진나라 대장 선차거다. 내 이미 이곳에 있으니 맹명은 더 버티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 문득 오른쪽 냇물 건너편에서 포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리고 숲속에서 대장 서영의 기가 솟아올라 나부꼈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진군뿐이었다. 맹명은 원수로서 더 이상 군사들에게 뭐라 명령할 말이 없었다. 진군은 뿔뿔이 흩어져 산 위로 기어오르거나 냇물을 건너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던 진나라 군사에 의해 죽거나 사로잡혔다. 그것을 보고 맹명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서골술 건병과 함께 다시 타마에 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숲과 덤불에는 어느새 유황과 화약이 뿌려져 있었다. 한자연은 이들 세 장수가 도망쳐 오는 걸 보고 숲에 불을 질렀다. 이윽고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갔다. 이와 동시에 진군은 세 장수를 포위하고 점점 육박해 들어갔다. 맹명이 건병을 쳐다보며 길이 탄식한다. 그대 부친의 선견지명은 참으로 놀랍구려. 이 험한 지역에서 적에게 포위당했으니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소. 그대들은 살 방법을 모색하여 속히 달아나시오. 만약 하늘의 도움을 입어 누구든지 귀국하게 되거든 주공께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내 원수를 갚아주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소. 서골술과 건병이 크게 통곡하며 말한다. 서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더라도 무슨 면목으로 혼자 본국으로 돌아가겠소. 차라리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읍시다. 이윽고 맹명, 건병, 서골술 세 장수는 말에서 내려 바위 밑에 꿇어앉았다. 그리고 적이 와서 결박하기만 기다렸다. 진군은 진나라 장수들을 모조리 결박했다. 시냇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으며 시체는 산속에 지천으로 깔렸다. 단 한 명의 군사도 효산에서 살아 빠져나가지 못했다. 선차거는 모든 장수를 동여산 밑으로 모아 적군 포로와 병거와 군마와 진군이 활나라를 정벌하여 얻은 전리품을 수습하여 회군했다. 그들은 보무도 당당히 진양공의 대영으로 돌아갔다. 진양공은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훑어보았다. 그는 진나라 세 장수의 이름을 일일이 물어본 다음 포만자를 가리키며 양홍에게 묻는다. 저 사람은 누구요? 포만자라고 하는데 비록 아장에 불과하지만 그 용맹만은 대단하옵니다. 그래서 내구도 저 사람에게 싸움을 걸었다가 당적하지 못했나이다. 만약 그가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로잡기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진양공이 깜짝 놀라 내구를 불러 분부한다. 저자의 용맹이 그처럼 대단하다니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겠구나. 그대가 저놈과 싸워 이기지 못했다 하니 과인의 앞에서 목을 베어 그 분을 풀도록 하라. 이에 내구는 포만자를 일으켜 기둥에 잡아맨 다음 큰 칼을 높이 쳐들었다. 포만자가 크게 책망한다. 너는 나에게 패한 장수이거늘 어찌 내 목을 치려는 것이냐. 포만자의 호령은 마치 병력과도 같아 건물 기둥이 흔들렸다. 포만자가 두 팔에 힘을 주자 일시에 결박한 밧줄이 끊어졌다.
내구는 포만자의 호통 소리에 크게 겁을 먹고 그만 칼을 떨어뜨렸다. 포만자는 가볍게 몸을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었다. 이때 포만자 뒤에는 낭심이란 한 소교가 있었다. 낭심은 칼을 번쩍 들어 포만자의 등을 찔렀다. 포만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자 그는 다시 칼을 들어 그 목을 쳤다. 이윽고 포만자가 쓰러지자 낭심은 그 목을 베어 진양공에게 바쳤다. 진양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내구의 용맹은 한낱 소교만도 못하구나. 냉큼 물러가거라. 진양공은 내구의 관직을 박탈한 다음 낭심을 차우로 임명했다. 이에 낭심은 주공이 자신의 용맹을 알아주었다고 매우 기고만장했다. 그래서 원수 선진에게 승급 인사도 올리지 않았다. 선진은 낭심을 괘씸하게 생각했다. 다음 날 진양공은 모든 장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군을 모신 빈궁이 있는 고곡 땅으로 돌아갔다. 진양공은 우선 장례를 치른 다음 강성으로 돌아가서 진나라 장수 맹명, 건병, 서골수를 태묘에 바치고 승전을 고하고 차명시킬 생각이었다. 진양공은 고곡에 이르러 진문공의 관을 모신 빈궁 앞에서 승전을 고했다. 이때 고곡에는 남편인 진문공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모부인 영씨도 와 있었다. 영씨가 진나라 사람으로 진목공의 딸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영씨는 자신의 친정인 진나라 새 장수가 잡혀왔다는 말을 듣고 진양공에게 묻는다. 우리나라 군사가 대승하여 적장을 사로잡았다 하니 이는 사직의 복이다. 그런데 진나라 장수들은 이미 죽였느냐? 진양공이 대답한다. 장차 강성으로 가서 죽일 생각입니다. 본시 진과 우리는 대대로 혼인한 사이라서 친분이 매우 두터웠었다. 그런데 맹명 등이 공과 관직을 탐하여 무모히 창각칼을 휘둘러 마침내 두 나라를 이간시켜 놓았구나. 내 짐작으로 지금 진우는 반드시 그 세 놈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놈들을 진나라로 돌려보내 진우가 손수 죽이게 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원망을 풀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진양공이 대답한다. 간신히 잡아온 새 장수를 그냥 돌려보낸다면 장차 우리 진나라에 우환이 될까 두렵습니다. 영씨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한다. 싸움에 진 장수를 처형하는 것은 천하 모든 나라의 국법이다. 용맹스런 초나라 장수 성득신도 싸움에 지고 돌아오자 죽임을 당했다. 어찌 진나라에만 국법이 없겠느냐. 게다가 일찍이 우리나라 진해공이 진나라에 잡혀가 감금되어 있을 때 진우는 그를 예로서 대접했으며 마침내 우리나라로 돌려보냈다. 그처럼 우리에 대한 예를 극진히 했거늘 이제 우리가 싸움에 진 새 장수를 죽여서 무정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처음에 진양공은 모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진해공의 문제가 거론되자 문득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유사를 불러 진나라 새 장수를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옥에서 풀려난 맹명 등 새 장수는 진양공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본국을 향해 달아났다. 이때 선진은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진양공에게 달려갔다. 선진이 얼굴 가득 노기를 띠고 진양공에게 묻는다. 진나라 장수를 어디에 감금하셨나이까? 모부인이 극구 간청하기에 이미 그들을 풀어주었소. 순간 선진이 진양공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호령한다. 참으로 우매한 사람이로다. 장수들이 애써 잡아온 진장을 그래 모부인의 말만 듣고 놓아주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소. 범을 산에 풀어주었으니 장차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군우가 아무리 무도하더라도 신하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곁에 있던 신하들은 선진의 무례한 행동에 격분했지만 진양공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진양공이 소매로 얼굴에 묻은 땀을 닦으며 조용히 말한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려. 진양공이 다시 좌우를 둘러보며 묻는다. 누가 가서 달아난 진나라 장수들을 잡아오겠소. 양조부가 가겠다고 자청하자 선진이 분부한다. 장군은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오도록 하오. 성공하면 장군은 제일 공로자가 되는 것이오. 그 즉시 양조부는 아는 듯이 말을 몰아 진나라 장수들을 뒤따라갔다.
한편 간신히 옥에서 풀려난 새 장수는 급히 달아나면서 걱정스레 말한다. 이제 하수만 지나면 안심할 수 있지만 그새 진우가 후회하고 우리를 뒤따라올까 두렵구려. 그들은 더욱 바삐 걸음을 옮겨 강변에 도착했지만 강을 건너갈 단 한 척의 배도 보이지 않았다. 새 장수가 크게 탄식한다. 하늘이 끝까지 우리를 저버리는구나. 이때 한 노인이 조그만 어선을 타고 서쪽에서 오면서 노래를 부른다. 원숭이가 우리에서 빠져나왔으며 새가 새장에서 벗어났도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것인가. 싸움에는 저도 오히려 공이 되네. 맹명이 노인의 이상한 노래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친다. 여보시오, 노인장, 우리를 좀 태워주시오. 고기잡이 노인이 대답한다. 진나라 사람이면 태워주겠으나 진나라 사람이면 태워줄 수 없소. 우리는 진나라 사람이니 어서 태워주시오. 고기잡이 노인이 다시 묻는다. 혹시 효산에서 패한 사람들이 아니오? 그렇소이다. 고기잡이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공손지 장군의 분부를 받고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소. 이 배는 워낙 작아서 장군들을 태울 수 없소. 그러나 조금만 가면 큰 배가 있으니 속히 가서 타도록 하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유유히 노를 저어 서쪽으로 가버렸다. 새 장수가 강변을 따라 얼마쯤 가자 과연 강물 위에 큰 배가 여러 척 떠 있었다. 어느새 왔는지 조금 전에 본 고기잡이 노인이 손을 들어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새 장수는 신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어 배에 올랐다. 그때 양초부가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진나라 장수들은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에 맹명등 새 장수는 깜짝 놀랐다. 양초부는 맹명등이 이미 배에 탄 것을 보고 문득 한 계책을 생각해냈다. 양초부가 다시 외친다. 우리 주공께서 장군들을 수레로 모시지 못한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다가 저에게 이 준말을 드리고 정을 표하라 하셨소. 속히 배에서 내려 이 준말을 받아가시오. 양초부는 맹명이 말을 받으러 내려오는 틈을 이용해 사로잡을 심산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물을 벗어난 맹명이 어찌 배에서 내리겠는가. 맹명이 뱃전에 서서 멀리 양초부를 바라보며 외친다. 기후가 우리를 살려보낸 은혜만도 막중하거늘 어찌 좋은 말까지 받을 수 있겠소. 이번에 귀국하여 죽지만 않는다면 내 필히 3년 후에 다시 진나라에 가서 기후로부터 직접 그 말을 받겠소. 양초부가 뭐라고 말을 하려 하는데 맹명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배는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양초부는 이를 갈며 원통해 하다가 돌아가서 진양공에게 맹명의 말을 전했다. 선진이 분연히 앞으로 나서며 진양공에게 말한다. 맹명의 말은 3년 후에 우리나라를 정벌하여 원수를 갖겠다는 뜻이옵니다. 하오니 승세를 이용하여 우리가 먼저 진군을 무찔러야 하옵니다. 진양공은 즉시 모든 신하와 함께 진나라를 칠 일을 의논했다. 한편 진목공은 맹명 등이 진나라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다가 몸져 눕고 말았다. 그러다 며칠 후 맹명 등 새 장수가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진목공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아랜다. 맹명 등은 싸움에 대패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하옵니다. 일찍이 초나라 장수 성득씨는 진나라에 대패하여 돌아가자 죽임을 당했나이다. 하오니 주공께서도 새 장수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옵소서. 과인이 건숙과 백리애가 가나는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욕을 본 것이오. 과인의 잘못으로 새 장수가 큰 낭패를 당했거늘 어찌 그들을 처벌하겠소. 진목공은 즉시 소복으로 갈아입고 교회까지 나가 새 장수를 맞이했다. 진목공은 살아서 돌아온 새 장수를 붙잡고 애달피 통곡했다. 잠시 후 진목공은 궁으로 돌아가서 맹명 등을 위로한 다음 그들에게 다시 병권을 일임했다. 백리해가 길이 탄식한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살아왔으니 더 무슨 원이 있으리요. 그는 진목공을 아련하고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했다. 이에 진목공은 백리해의 청을 허락하고 요요를 좌서장에 공선지를 우서장에 임명했다.
그리하여 건숙과 백리의 대신 요요와 공선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 진양공은 매일 모든 신하를 소집하여 진나라를 정벌할 일만 의논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변방관리로부터 급보가 왔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체쿠 백부호가 군사를 일으켜 이미 기성까지 침범했나이다. 청컨대 속히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진양공이 크게 놀라 묻는다. 책나라와 우리 진은 이제껏 아무 원한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쳐들어왔을까? 선진이 대답한다. 일찍이 성군께서 여러 나라를 두루다니며 망명하실 때 12년간이나 책나라에 계셨나이다. 체쿠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군을 극진히 대접하였나이다. 그 후 성군께서 본국으로 돌아와 즉위하게 되자 체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사옵니다. 하지만 성군께서는 한 번도 체쿠의 은혜에 보답한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체쿠는 워낙 성군을 사모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다 그 아들 백부호가 군의를 계승하자 자신의 용맹만 믿고 겁없이 국상 중인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듯 하옵니다. 성군께서는 생존 시에 사사로운 은혜를 갚을 여가가 없을 만큼 조낭양해하기에 바쁘셨소. 지금 채군이 무례하게도 국상 중인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으니 선진은 과인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주시오. 선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한다. 신은 진나라 장수를 석방시켰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주공께 침을 뱉었나이다. 이처럼 무도한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듣건대 군대는 정돈을 으뜸으로 여긴다 하옵니다. 오직 예로서 정돈할 수 있사온즉 무례한 사람이 어찌 군사를 다스리겠나이까. 주공께서는 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새로 현덕한 장수를 임명하십시오. 진양공이 대답한다. 경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처럼 격분한 것이요. 과인은 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소. 지금 책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경이 아니면 누가 이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소. 더 이상 사양하지 마오. 선진은 어쩔 수 없이 명을 받고 빈궁으로 나오며 홀로 탄식한다. 내 평소 진군에게 죽기를 원했는데 책군에게 죽을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이튿날 진양공은 강성으로 돌아갔다. 선진이 군사를 사열한 다음 모든 장수에게 묻는다. 이번 싸움에 누가 전초 부대를 영솔하겠소? 한 장수가 선뜻 앞으로 나서며 청한다. 제가 선봉이 되겠나이다. 그 장수는 지난번 우군장으로 임명된 낭심이었다. 선진은 포만자를 죽이고 승급한 낭심이 자신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선진이 큰 소리로 책망한다. 너는 얼마 전만 해도 한낱 졸개에 지나지 않던 놈이 어쩌다 한 죄인을 참하고 중용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 겸양할 줄 모르고 선봉을 자청하는 것이냐. 우리 군 중에 너보다 못한 장수가 어디 있느냐. 낭심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소장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선봉을 자청한 것이온데 온수께서 어찌하여 그 뜻을 책망하십니까? 눈앞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놈에게 용맹과 지략이 있을 턱이 있겠느냐. 우리 군 중에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으니 속히 물러가라. 선진은 낭심을 내쫓은 다음 지난번 효산 싸움에서 공을 세운 호국거를 우군장으로 임명했다. 쫓겨난 낭심이 연신 탄식하며 집으로 가던 도중에 친구 선백을 만났다. 선백이 묻는다. 듣건대 원수가 장수를 선출해 적을 무찌르려 한다는데 자네는 이처럼 한가하게 어디를 가는 길인가? 내가 나라를 위해 선봉이 되겠다고 자청했지만 오히려 선진이 화를 낼 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그는 나에게 무슨 용기와 지략이 있겠느냐 꾸짖으면서 개구까지 뺏고 군중에서 쫓아버렸네. 선백이 분연히 말한다. 선진이 그대를 시기하고 있네. 그러니 나와 함께 신복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선진을 죽여버리세. 사내 대장부라면 속시원히 분풀이를 한 다음 죽을 때 죽는 것이 뜻깊지 않겠나. 낭심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옳지 못한 생각이네. 사내 대장부가 죽는다면 반드시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네.
명분 없이 죽는 것은 우매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네. 주공께서 나의 용맹을 인정하여 우군장으로 임명하셨거늘 선지는 나에게 무슨 용맹이 있겠느냐고 비웃으며 쫓아냈네. 만약 내가 어리석게 죽는다면 나를 시기하는 놈들은 반드시 쫓겨날 만한 자였다고 말할 것세. 그러니 그대는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게. 선백이 칭탄한다. 자네의 높은 지혜와 안목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구려. 이윽고 낭심은 선백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갔다. 한편 선지는 자신의 아들 선착어를 선봉으로 난돈을 자대, 극교를 우대, 호사고와 호국고를 후대로 삼아 병거 400승을 출동시켰다. 진군은 강도 북문을 통과하여 기성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책과 진 두 나라 군사들은 각기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갖췄다. 선진이 모든 장수들에게 계책을 말한다. 이곳 기성에는 지형이 매우 넓어서 병거로 싸우기에 적합한 대곡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은 수목이 울창하여 매복하여 기다리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난동과 극결은 좌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선착어가 적군을 유인해 오면 일제히 일어나 포위하라. 그러면 체쿠는 능히 사로잡을 수 있다. 또 호사거와 호국거는 구원하러 오는 체군을 가로막아 무찔러라. 모든 장수는 한치의 실수도 없게끔 각별히 조심하거라. 선지는 말을 마친 다음 영체를 뽑아 10리쯤 떨어진 곳에 다시 진영을 세웠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두 나라 군사는 진을 치기 시작했다. 체쿠 백보호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진나라 진 앞으로 와서 싸움을 걸자 선착어는 병거 부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대적했다. 얼마쯤 싸우던 선착어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대곡 쪽으로 달아나자 체쿠는 신명나게 그 뒤를 추격했다. 이윽고 체군이 대곡에 이르자 좌우에 매복해 있던 진군이 일제히 달려나왔다. 백보호는 벌떼처럼 덤벼드는 진군을 향해 자충우돌했다. 그렇지만 일백여기의 체군은 진군의 쉴 새 없는 공격에 점점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동시에 진군도 무수히 죽었다. 백보호는 철동 같은 진군의 포위를 뚫고 힘차게 말을 몰아 빠져나갔다. 그가 대곡 입구를 막 지나쳤을 때 문득 한 장수가 달려나와 백보호를 겨냥하고 활시위를 당겼다. 백보호는 얼굴 정면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이에 진군은 백보호를 사로잡기 위해 일제히 달려갔다. 활을 쏜 사람은 이번에 하군 장수로 임명된 극결이었다. 진군이 백보호를 일으켰을 때 그는 이미 절명한 뒤였다. 극결은 그가 바로 체쿠인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목을 베었다. 진영에서 이 보고를 받은 선진이 하늘을 우러러 말한다. 우리 주공은 복이 많으시다. 우리 주공은 복이 많으시다. 선진은 붓을 들어 진양공 앞으로 표장을 써서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장막 안으로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분부했다. 선진은 홀로 병거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갔다. 이때 백도는 백보호가 죽은 사실을 몰랐었다. 그래서 그 형인 백보호를 도와주기 위해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백도는 한 장수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자신을 유인하러 오는 적장으로만 생각했다. 이에 백도는 급히 칼을 뽑고 그 장수와 대적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 장수는 바로 진나라 원수 선진이었다. 선진이 앞에서 달려오는 백돈을 향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자 일시에 두 눈이 찢어지며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백돈은 이 처절한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돌아서려다가 그 장수의 뒤를 쳐다보니 뒤따라오는 진군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다소 안심한 백돈이 급히 명을 내린다. 저 장수를 포위하고 일제히 활을 쏘아라. 선진은 마치 신들린 사람과 같이 분주히 채군 속을 오가며 3명의 장수와 20여 명의 군사를 죽였다. 그러고도 선진은 단 한 군데의 상처도 입지 않았다. 책나라 군전수들은 선진의 신들린 용맹에 겁을 먹고 제대로 활을 쏘지 못했다. 선진이 크게 한숨을 쉬며 말한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용맹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적들은 나의 용맹을 알았을 것인즉 더 많이 죽여 무엇하리요. 내 이곳에서 죽으리라. 선진은 스스로 투고와 갑옷을 벗어버렸다. 이윽고 선진은 빗발치듯 쏟아지는 적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러나 선진의 시신은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다. 선진의 찢어진 두 눈은 노기를 띠고 번쩍거렸으며 수염은 모조리 치솟아 있었다. 이 생존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에 백도는 두려워 감히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 채꾼 하나가 백돈에게 고한다. 이분이 바로 진나라 중군 원수 선진입니다. 백도는 즉시 모든 군사를 정돈한 다음 선진에게 가서 절했다. 참으로 장군은 신인이십니다. 다시 백돈이 두 손을 마주잡고 축원한다. 신인이여, 제가 책나라로 모시고 가서 기리 제사와 공양을 바치고자 하니 제 소원을 허락하신다면 어서 병거 안에 편히 누우소서. 그러나 시신은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다. 백돈이 다시 말한다. 그러면 진나라로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마땅히 보내드리겠나이다. 그제서야 선진이 타고 서 있던 병거 안에 쓰러졌다. 46. 효곡 봉시. 폐잔병으로부터 체쿠 백보호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백도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지는 하늘이 보살펴주는 나라니 정벌하지 말라고 누차 간했거늘 형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다가 기어이 이런 변을 당하셨구나. 백도는 진군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 선진의 시체와 백보호의 시체를 바꾸자고 청했다. 한편 극결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백보호의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선진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진영을 지키는 군사가 고한다. 원수께서 진영문을 엄중히 단속하라고 명하시더니 홀로 병거를 타고 나가셨습니다. 선자거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 진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표장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신 중군 원수 선진은 제배하고 주공께 아뢰나이다. 지난날 신이 주공께 무례를 범하였으나 주공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중책을 맡기셨나이다. 하늘의 도움으로 이번 싸움에 이겼으니 돌아가면 필시 신에게 상을 주시려 할 것이옵니다. 만약 신이 상을 사양하면 공이 있어도 상을 내리지 않는 것이 되며 사양하지 않는다면 불충한 신하가 상을 받는 것이 되옵니다. 공이 있는데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에게 공을 세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불충한 신하가 상을 받는다면 장차 아랫사람의 죄를 벌할 수 없나이다. 이처럼 공과 죄를 명백히 구분짓지 못한다면 어찌 정사를 다스리겠나이까. 주공께서 불충한 신을 죽이지 않으시니 스스로 적진에 목을 맡기겠나이다. 청컨대 신의 자식 자거가 장수로서의 지략이 뛰어나니 이 아비 대신 주공께 충성을 바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신은 주공께 연결을 고하나이다. 선자거는 부친이 스스로 적진에 뛰어들어 순사하려는 걸 알고 크게 통곡하며 병거에 올라탔다. 그러자 극결, 난돈, 호국거, 호사고 등이 선자거를 급히 붙잡아 간신히 진정시켰다. 모든 장수들은 서로 의논하여 우선 선진의 생사를 알아본 다음에 쳐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때 한 군사가 들어와 체코의 아우 백돈이 보낸 사람이 지금 밖에서 기다린다고 보고했다. 이에 그 사람을 불러들이니 체코의 시신과 선진의 시신을 서로 바꾸자고 제의했다. 선자거는 그 말에 부친이 이미 별세한 것을 알고 다시 대성통곡했다. 마침내 책나라 장수는 진나라 장수들로부터 이튿날 시신을 교환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돌아갔다. 선자거를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혹 채군이 속임수를 쓰지 않을까 우려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극결과 난도는 군사를 거느리고 좌우에 대기하고 있다가 싸워야 할 상황에 처하면 즉시 채군을 협공하기로 하고 호국거와 호사고는 중군을 지키기로 했다. 이튿날 선차거는 소복 차림으로 혼자 수레에 올라 부친의 시신을 영접하러 진영을 나갔다. 채군은 마치 산 사람을 태운 듯 조심스럽게 수레를 밀어 선차거에게 선진의 시신을 넘겨줬다. 사실 백도는 선진의 영혼이 두려웠다. 그래서 시신에 박힌 화살을 모두 뽑고 향수로 목욕을 시킨 뒤 비단도포로 단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선진의 시신은 깨끗하고 향까지 풍기는데 진에서 넘겨준 백보호의 시신은 피가 묻어 불결하고 게다가 머리뿐이었다. 백돈이 크게 노하여 크게 외친다. 너희들은 왜 약속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전신을 보내지 않고 머리만 보내는 것이냐? 선자거가 부하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 전신을 원한다면 골짜기에 널려있는 시체 속에서 찾아가거라.
이에 백도는 크게 노하여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적진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진군은 병거를 연결하여 진을 쳤기 때문에 책나라 군들은 능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백도는 더욱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며 공격을 되풀이했다. 이때 적진 속에서 요란스럽게 북소리가 울리더니 진문이 열리며 호사고가 달려나왔다. 백도는 즉시 호사고에게 달려가 싸움을 걸었다. 두 사람이 맞붙어 불과 몇 합을 싸웠을 때 극결과 난돈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채군을 포위했다. 백도는 그 기세에 놀라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진군은 달아나는 채군을 추격하며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리고 호사고는 백도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백도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며 묻는다. 장군을 어디서 본 듯한데 혹시 호사고가 아니오? 호사고가 말을 세우며 그렇다고 대답하자 백돈이 아는 체를 한다. 그간 장군께서는 별거 없으셨는지요? 지난 12년간 장군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때 박대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며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내가 바로 백부호의 아우 백돈이요. 이에 호사고는 지난날 입은 은혜를 생각하여 백돈을 놓아주고 그냥 돌아섰다. 그가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는 진군이 크게 승리한 뒤였다. 그래서 승전의 기쁨에 취해 백돈을 잡아오지 못한 호사고를 책망하는 자가 없었다. 그날 밤 백돈은 군사를 거느리고 책나라로 돌아갔다. 그 뒤 백부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백돈이 군의를 계승했다. 한편 진군은 개선하여 진양공에게 승전을 고하고 선진이 남긴 글을 바쳤다. 진양공은 매우 애통해하며 손수 선진의 시신을 염했다. 선진은 마치 산 사람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진양공이 시체를 어루만지며 말한다. 장군은 나라를 위해 죽었소. 장군이 남긴 글에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하게 담겨 있어. 내 어찌 그대의 공을 잊으리요. 부디 편히 눈 감으시오. 진양공은 선진의 관 앞에서 선차거를 중군 원수로 임명했다. 그제서야 선진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후세 사람들은 선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기성 땅에 사당을 세웠다. 다시 진양공은 백부호를 죽인 극결의 공을 치하하며 전날 빼앗은 깃땅을 돌려주는 한편 그 부친인 극예의 죄까지 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결을 청구한 서신에게도 손모 땅을 하사했다. 이때 허나라와 채나라는 진문공이 죽자 마음이 변하여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듣고 진양공은 크게 노하여 양초부를 대장으로 삼아 허나라와 채나라를 정벌하라고 명했다. 이에 초성왕은 투발과 성대심에게 군사를 내주고 허나라와 채나라를 도와주라고 보냈다. 초나라 군사가 치수에 당도했을 때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진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있음을 알고 반대편에 진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두 나라 군사가 서로 대치한 지 거의 2달이 지났다. 진군은 초군의 저항으로 전진도 못하고 군량도 조금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래서 양초부는 퇴군하려 했으나 초군의 추격이 두려웠고 또한 적군이 두려워 달아났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양초부는 초나라 장수 투발에게 부하를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 자고로 오는 자는 두렵지 않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자는 두렵다라는 속담이 있다. 만약 장군이 싸울 생각이라면 우리는 30리를 물러서서 초군이 완전히 강을 건너온 연후에 결전하겠으나 만약 장군이 강을 건너기 싫다면 그쪽에서 30리를 뒤로 물러서시오. 그러면 우리가 강을 건너가 싸우겠소. 두 나라 군사가 강을 사이에 둔 채 노려본들 서로 피곤하고 공연히 비용만 허비할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소. 대답을 기다리니 결정한 바를 빨리 통보하시오. 이에 투발은 크게 노하여 성대심에게 속히 강을 건너자고 청했다. 성대심이 고개를 저으며 만류한다. 본시 진나라 사람들은 신용할 수 없소. 지금 그들이 30리를 물러서겠다는 것은 필시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계책이오. 만약 우리 군사가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진군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쩌겠소. 차라리 우리가 물러나고 저들이 강을 건너오게 합시다. 투발은 성대심의 말을 좇아 군사들에게 전령을 내려 30리를 후퇴하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친 다음 진나라 장수 양초부에게 사람을 보냈다.
우리 군사가 뒤로 물러났으니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오시오. 양초부는 투발이 보낸 군사에게 속히 강을 건너가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양초부가 군사들에게 거짓으로 말한다. 초나라 장수 투발은 우리의 세력을 심히 두려워하여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거짓말이 진군 사이에 널리 퍼지자 양초부는 모든 군사를 한자리에 모았다. 지금 초군은 모조리 달아나고 없다. 우리가 강을 건너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곧 추운 겨울이 닥쳐올 테니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기회를 보아 뜻을 이루도록 하자. 이윽고 양초부는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한편 투발은 군사들을 후퇴시키고 진군이 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피도록 했다. 사람이 돌아와 진군이 철군했다고 보고하자 투발도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초송왕에겐 상신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다. 초송왕은 상신을 태자로 책봉하리라 작정하고 투발과 함께 이 일을 의논했다. 투발이 대답한다. 본시 우리 초나라에선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일이 극히 드물었나이다. 게다가 상신의 관상을 보건대 매우 잔인한 성격이옵니다. 지금은 왕께서 그를 총애하여 태자로 책봉하려 하지만 후일 미워하게 되어 그 자리를 뺏는다면 공연히 나라만 소란해질 것이옵니다. 그러나 초성왕은 끝내 상신을 태자로 세우고 반숭을 그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 후 상신은 자신을 태자로 책봉하는 데 반대한 사람이 바로 투발임을 알고 속으로 잔뜩 벼르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채나라를 도와주러 갔던 투발이 진군과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채 돌아왔다. 이에 상신이 초성왕에게 거짓으로 아랜다. 투발이 진나라 장수 양초부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군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것이옵니다. 초성왕은 이 말을 고지 듣고 사람을 시켜 투발에게 칼 한 자루를 보냈다. 투발은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에 성대심은 초성왕을 아련하고 눈물을 흘리며 싸우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진군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만약 회군한 죄로 인해 투발이 죽었다면 자신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아뢰었다. 초성왕이 성대심을 위로한다. 모두 과인의 불찰이니 경에겐 허물이 없소. 이때부터 초성왕은 태자 상신을 불신하고 둘째 아들 직을 총애하게 됐다. 이윽고 초성왕은 상신을 패하고 직을 태자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난동이 있을까 두려워 허물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상신은 스승인 반숭을 찾아갔다. 요즘 부왕께서 나를 패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소문이 사실인지부터 알아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겠소? 왕의 누이 동생인 미신은 강나라로 출가했다가 오래전에 다시 초나라로 돌아와 궁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본시 미신은 성미가 급하고 입이 가볍습니다. 태자께선 동궁에 연석을 마련한 다음 고모 미씨를 청하여 모욕감을 느끼도록 푸대접하십시오. 경박한 미씨는 약이 올라 화를 내며 바른 말을 할 것입니다. 이에 상씨는 급히 잔치상을 차리고 고모 미씨를 정중히 청했다. 이윽고 미씨가 동궁으로 들어오자 상씨는 공손하게 석 잔의 술을 따라 올렸다. 그 다음부터 상씨는 태도를 돌변하여 고모인 미씨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아름다운 시녀와 속삭이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미씨의 부름에도 못 들은 척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미씨가 크게 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꾸짖는다. 내가 이처럼 무례하니 왕이 너를 죽이고 직을 태자로 세우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상씨는 다시 태도를 바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으나 미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그날 밤 상씨는 다시 반숭에게 가서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반숭이 묻는다. 태자는 직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 어찌 장자로서 동생을 모실 수 있겠소?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간들 창피만 당할 뿐 어찌 살겠소? 그렇다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상신이 계속 살아날 길을 지시해달라고 애걸하자 한참 후에 반숭이 말한다.
꼭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태자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생사가 달린 일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소. 이에 반숭이 한참 동안 귀갯말로 무엇인가를 속삭인 다음 말한다. 일만 잘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상신이 주먹을 움켜쥐며 다짐한다. 꼭 이를 성사시키고야 말겠소. 그날 밤 상신은 동궁에 소속된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궁중에 변란이 일어났다고 핑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왕궁을 포위했다. 이윽고 반숭은 칼을 들고 장사 몇 명과 함께 초송왕의 침전으로 들어갔다. 초송왕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묻는다. 경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반숭이 대답한다. 왕이 제위하신 지 어느덧 37년이 지났습니다. 무릇 성공한 자는 물러나고 새로 왕을 모셔야 합니다. 이는 만백성이 원하는 바라 청컨대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지요. 초송왕이 당황하여 왕위를 내놓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청하자 반숭이 대답한다. 왕이 죽어야 태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어찌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은 이제 살 만큼 살았거늘 왜 죽기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러자 초송왕이 말한다. 내 조금 전에 곰의 발바닥을 삶아오라고 분부했소. 이제 그 요리나 먹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소. 빨리 익지도 않는 곰 발바닥 요리를 먹고 죽겠다 청하니 이는 분명히 시간을 끌어 외부의 구조를 기다리려는 속셈이구려. 왕은 신하의 손에 죽을 것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오. 반숭이 띠를 풀어 던지자 초송왕이 큰 소리로 탄식한다. 내가 투발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 치욕을 당하는구나. 마침내 초송왕은 반숭이 던진 띠로 자기 목을 메고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신은 자신의 입놀림으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애통해하며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결했다. 이는 주양왕 26년 10월 정미일의 일이다. 이윽고 상신은 모든 나라 제후들에게 부왕이 급살병으로 죽었다고 통보했다. 그런 다음 스스로 왕위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초목왕이다. 반숭은 초송왕을 죽인 공로로 태사벼슬에 올라 왕궁을 호위하는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영윤투반 등 모든 신하들은 초송왕이 상신에 의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감히 누설하지 못했다. 상땅을 다스리고 있던 투위신은 상내에 참석고자 영도로 왔다가 초송왕이 역적에게 피살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그는 대부 중기와 함께 초목왕을 죽이기로 이를 도모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사마 투월초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지난날 범땅에 사는 율사가 초송왕과 성득신과 투위신은 비명행사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다. 투월초는 투반의 영윤벼슬을 항상 탐내고 있었다. 투월초가 초목왕에게 투반을 중상모략한다. 투반은 요즘 우리 부자는 일찍이 초송왕의 많은 은혜를 입었다. 따라서 나는 부친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조차 공자직을 왕위에 세울 생각이다 라고 한답니다. 장차 모반이 있을 듯하니 왕은 투반을 각별히 경계하시옵소서. 이에 초목왕은 투반을 불러 공자직을 죽이라고 분부했다. 투반이 크게 당황하며 사양하자 초목왕이 크게 노하여 호통친다. 내가 이번에 별세한 성군의 은혜를 갚으려고 나의 명을 거역하는구나. 장차 나를 몰아내고 공자직을 왕위에 세우려 하니 결코 살려둘 수 없다. 초목왕은 새망치를 들어 부복하고 있던 투반을 쳐 죽였다. 이 소문을 듣고 공자직이 진나라로 달아나기 위해 교회까지 갔을 때 투월초가 나는 듯이 달려와서 한 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초목왕은 영윤 투반을 죽인 다음 그 자리에 성대심을 앉혔다. 얼마 후 성대심이 병으로 죽자 마침내 투월초가 영윤벼슬에 올랐으며 위가를 사마로 삼았다. 한편 초송왕이 자식에게 피살됐다는 소문을 듣고 진양공이 조돈에게 묻는다. 마침내 하늘이 초나라를 저버리려는 것이 아니오. 흉악한 초송왕도 그 백성들만은 예의로서 다스리려 했나이다. 아비를 죽인 상신이 왕위에 올랐으니 장차 많은 나라가 초나라 때문에 화를 입을 것이옵니다. 아비를 죽인 놈이 무슨 짓을 못하겠나이까. 과연 조돈의 말대로 초목왕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나라, 육나라, 요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 다음 다시 진나라와 정나라를 치니 초나라 때문에 중원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주나라 27년 2월 진나라 장수 맹명이 진목공에게 청한다.
신이 진나라를 정벌하여 일찍이 효산에서 당한 지옥을 설분하겠나이다. 진목공은 맹명의 뜻을 가상히 여겨 허락했다. 이윽고 맹명은 서골술 건병과 함께 병거 400승을 이끌고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렇잖아도 진양공은 진나라가 분풀이를 하기 위해 쳐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늘 많은 사람을 보내 정보를 탐지하던 참이었다. 어느 날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진양공이 웃으며 말한다. 과인이 하사하는 말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더니 맹명이 이제야 오는구나. 진양공은 즉시 군사를 일으키고 선차거를 대장으로, 조세를 부장으로, 호국거를 차우로 임명했다. 진군이 진군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 경계를 향해 떠나려는데 낭심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도 따라가서 싸우겠다고 청했다. 이에 선차거는 낭심의 청을 수락했다. 이때 진군은 아직 진나라 경계를 벗어나기 전이었다. 선차거가 말한다. 적이 오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진군을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침내 진군은 팽화 땅으로 가서 진군과 서로 만났다. 두 나라 군사들은 즉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갖췄다. 낭심이 선차거에게 말한다. 지난날 별세하신 원수 선지는 저에게 용기가 없다고 책망하며 군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적진에 나아가 용기를 시험코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결코 공을 탐하여 하는 짓은 아니고 단지 지난날의 모욕을 설분하기 위함입니다. 그 즉시 낭심은 친구 선백과 함께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는 듯이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낭심은 무서운 기세로 진군을 찔러 죽였다. 그 쓰러진 진군의 수요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낭심의 친구 선백은 진나라 장수 건병의 창에 찔려 죽었다. 수레 위에서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던 선차거는 적진이 크게 어수선한 것을 알고 즉시 군사를 몰아 쳐들어갔다. 이에 진나라 장수 맹명 등은 크게 대패하여 달아났다. 선차거는 먼저 낭심을 찾았다. 온몸에 부상을 입은 낭심은 그날 밤에 피를 한 마리상이나 토하고 죽었다. 진나라 사람들은 낭심의 시체를 수레에 싣고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선차거가 진양공을 뵙고 고한다. 이번에 승전한 것은 모두 낭심의 공이었습니다. 진양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낭심을 상대부에 대한 예로서 장사 지내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낭심은 문무백관들에 의해 서각에 매장되었다. 이처럼 진양공은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군우였다. 한편 맹명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맹명은 속으로 2번이나 진군에게 졌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목공은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까지 사람을 보내 패잔병들을 영접하게 했다. 진목공이 예전과 다름없이 맹명에게 정사를 맡기자 그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정사를 힘껏 보자 하는 한편 자신의 전 재산을 전사한 군사의 유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들을 정비하여 훈련시켰다. 그러나 그해 겨울 진나라가 먼저 진나라로 쳐들어왔다. 진양공이 선차거에게 송나라 대부 공자성, 진나라 대부 원선, 정나라 대부 공자 귀생과 연합하여 진나라를 정벌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이들 네 나라 연합군은 진나라 강과 팽화 2 고을을 점령한 뒤에 돌아갔다. 진양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이번 승전으로 과인은 맹명이 말을 받기 위해 온 것에 대해 다시 보답하게 되었다. 지난날 과건의 점괘에 한 번 진이 3군데나 상처가 났다라는 귀절이 있었다. 이제 진이 우리에게 3번을 졌으니 과연 그 점괘가 적중한 것이다. 백가는 허리를 굽혀 진양공의 말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 맹명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진나라 백성들은 진나라 연합군이 2 고을을 점령할 때까지 보고만 있던 맹명을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진목공만은 언젠가는 맹명이 진나라에 보복하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5월이 되자 맹명은 군사를 보충하고 병거를 수리했다. 맹명이 진목공에게 청한다. 이번엔 주공께서 친히 싸움을 지켜보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소력하지 못하면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이미 3번이나 진나라에 졌으니 이번에도 이기지 못한다면 과인 역시 돌아올 면목이 없소. 진목공은 친히 병거 500승을 거느리고 일제히 출발했다. 그리고 참전하는 군사들 집에 많은 곡식과 배를 나눠주어 사기를 북돋았다. 진나라 대군이 포진관을 통과하고 황하를 건너자 맹명은 군사들에게 타고 온 배를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명했다. 진목공이 의아하여 묻는다. 왜 배를 태우라는 것이오? 배를 태움으로써 군사들에게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리려는 것이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사기는 높아지며 사기가 높아야만 싸움에 이길 수 있나이다. 진나라를 무찔러 이긴다면 어찌 타고 갈 배가 없어 걱정하겠나이까. 진목공은 머리를 끄덕이며 맹명의 높은 지략에 감탄했다. 맹명은 선봉이 되어 진나라 왕관성을 함락시켰다. 이에 세작이 강송으로 가서 진양공에게 진군이 쳐들어온 사실을 고했다. 진양공은 급히 백관을 소집하고 진군을 무찌르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것을 상의했다. 조세가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이미 우리에게 3번이나 패한 진나라는 골수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국력을 기울여 군사를 일으킨 것이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가 우리나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나이다. 그러니 당분간 싸움을 피해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가 서서히 두 나라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옵니다. 선착어가 아랜다. 약한 짐승도 궁지에 몰리면 사나워지는 법이옵니다. 진우는 3번이나 패한 수치를 소력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왔을 것이니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조세의 말을 따르시옵소서. 진양공이 머리를 끄덕이며 분부한다. 경계를 지키는 관리들은 진군과 결코 대적하지 말라. 한편 진나라 장수 요여가 진목공에게 아랜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효산으로 가서 지난날 그곳에서 죽은 병사들의 백골을 수습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십시오. 이에 진목공은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 모진 땅을 통과하여 동요산으로 갔다. 중도의 진군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진목공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골을 죽게 했다. 이윽고 군사들이 해골을 모아오자 그것을 풀로 싸서 양지 바른 산골에 묻었다. 그리고 소와 말을 잡아 그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술을 따라 뿌리면서 통곡했다. 진나라 3군의 곡성이 효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다. 진목공이 진나라와 싸워 이겼다는 소문을 들은 강팽하 두 고을의 백성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관청으로 몰려갔다. 백성들은 그동안 고을을 빼앗아 다스리고 있던 진나라 장수들을 무수히 구타하여 추방한 다음 진군을 영접했다. 진목공은 친히 백성들을 위무하고 군사들을 용솔하여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갔다. 진목공은 도성에 도착하여 맹명을 악영으로 임명하고 서골술과 건병에게도 상을 내렸으며 포진관을 대경관이라 고쳐 불러 군사들의 공로를 기념했다. 한편 오랑캐 선용의 군장인 적반은 진나라에 3번이나 패한 진나라를 업신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적반은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진나라를 치려고 모든 오랑캐들을 불러 모았다. 진나라를 치고 돌아온 진목공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군사를 돌려 서용을 치려고 했다. 요여가 간한다. 오랑캐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격서를 보내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십시오. 한편 오랑캐 적반은 진나라가 진나라를 크게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때 진나라에서 격서가 오자 이제껏 난을 일으키기 위해 소집했던 여러 오랑캐 군사를 해산시켰다. 그런 다음 진나라에 가서 많은 땅을 바치며 진목공을 소용의 백주로 모시고 스스로 신하라 칭하였다. 사신이 진목공의 인품을 평한 것이 있다. 청군을 얻기는 쉬우나 진정한 장수 한 사람을 얻기는 어렵다. 진목공은 끝까지 맹명을 신임했기 때문에 마침내 백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윽고 진나라의 위험이 낙양까지 미치자 주양왕이 윤무공에게 말한다. 진과 진은 그 세력을 견줄 만한 나라다. 그들의 조상은 모두 주왕씨를 성심껏 섬기며 큰 공을 세웠다. 일찍이 중이가 중원의 맹주가 되었을 때 짐은 그를 후백으로 책봉했었다.
이제 진목공인 이모의 위엄이 조금도 진나라에 뒤지지 않으니 그를 후백으로 책봉할까 하오. 경혜의양은 어떻소? 비록 진이 서용의 백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처럼 우리 주왕실에 충성한 일은 없나이다. 지금 진나라와 진나라는 매우 사이가 나쁠 뿐만 아니라 진우는 그 부왕인 진문공의 업적을 잘 계승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만약 진우를 후백으로 봉한다면 진양공이 심히 불만스럽게 여길 것이옵니다. 차라리 사신을 보내 진우가 이룬 백업을 축하하십시오. 그러면 진나라는 왕의 호의에 감격할 것이며 아울러 진나라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옵니다. 주양왕은 윤무공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47. 조돈 배진. 진목공은 20여 오랑캐 나라의 조공을 받고 소용의 백주로 군림하게 되었다. 주양왕은 윤무공에게 황금으로 만든 북을 주고 진나라로 보내 진목공을 치하했다. 이에 진목공은 윤무공에게 자신은 늙어서 입조할 기력이 없다고 말하고 대신 공손지를 보내 주천자께 사은하게 했다. 그해 요요가 병으로 별세하자 진목공은 매우 슬퍼하며 맹명을 우서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주나라로 가서 천자를 아련하고 돌아온 공손지는 진목공이 맹명만을 신임하여 그를 우서장으로 삼았음을 알고 자신은 늙었음을 핑계하여 벼슬을 사퇴했다. 진목공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갓 태어났을 때 한 백성이 커다란 옥을 바쳤다. 그 옥은 푸른빛으로 매우 아름다웠다. 궁에서 도를 축하하여 잔치상을 차렸을 때 진목공의 딸은 많은 물건 가운데 유독 그 옥만을 집었다. 그 후 자라면서도 다른 물건은 젖혀놓고 옥만 가지고 놀아서 이름도 농옥이라 지었다. 농옥은 자랄수록 점차 그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워지고 총명함이 이루 비길 데 없었다. 특히 그녀는 배운 적도 없건만 생황을 아주 잘 불었다. 진목공은 장인에게 그 푸른빛의 옥으로 생황을 만들게 하여 농옥에게 주었다. 농옥이 그 생황을 불면 마치 봉황새가 우는 듯 소리가 맑고 아름다웠다. 진목공은 몹시 농옥을 사랑하여 그녀에게 큰 누각을 지어주었다. 그 누각을 복루라 명하고 누각 앞에 높은 데를 봉대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농옥이 15세가 되자 진목공은 마땅한 사위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했다. 농옥이 진목공에게 아랜다. 소녀처럼 생황을 잘 불어 그것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진목공은 사람을 풀어 생황 잘 부는 총각을 물색하였으나 그런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옥이 복루 위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자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만 교교했다. 그녀는 시녀에게 향을 피우게 하고 옥으로 만든 생황을 불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농옥의 생황 소리에 맞춰 또 하나의 생황 소리가 들려왔다. 농옥은 문득 생황 불기를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가늠해 보았다. 그러자 저편에서도 생황을 불지 않는 것이었다. 농옥은 마치 무언가 잃은 듯 허전해져서 멍하니 생황 소리가 다시 들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달도 기울고 향로의 불도 꺼졌다. 그제야 농옥은 살며시 일어나 침상 밑에 생황을 놓고 자리에 누워 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서남쪽 하늘이 열리더니 오색 창연한 빛이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 우간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수려한 용모의 장부 하나가 봉황을 타고 하늘에서 봉대 위로 내려왔다. 장부가 농옥에게 말한다. 나는 태화산의 주인인데 이번에 상제께서 그대와 백년가약을 맺으라고 분부하셨소. 그래서 금년 중추에 그대와 만나 전생에 이루지 못한 인연을 맺을까 하오. 장부는 말을 마친 다음 난간에 몸을 기댄 채 허리에서 붉은 옥으로 만든 퉁소를 꺼내 불었다. 그러자 그 퉁소 소리에 맞춰 장부가 타고 온 봉황이 날개를 퍼덕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봉황의 울음소리와 퉁소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니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웠다. 농옥이 음악에 심취되어 묻는다. 이것은 무슨 곡인지요? 화산음 제일롱입니다. 그 곡조를 소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연을 맺기로 한 사이인데 어찌 가르쳐 줄 수 없겠소. 장부는 선뜻 앞으로 다가서며 농옥의 손을 잡았다.
이에 농옥은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날이 밝자 농옥은 진목공에게 가서 지난밤 꿈 이야기를 했다. 진목공은 맹명을 불러 태화산으로 가서 농옥이 꿈에 본 장수를 찾아오라고 명했다. 이윽고 태화산에 도착한 맹명이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니 한 농부가 산 위를 가리키며 대답한다. 저 산 위에 명성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7월 보름께부터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그곳에 초막을 짓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산에서 내려와 술을 사 먹으며 밤이면 퉁소를 한 곡조씩 붑니다. 그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잠자는 것도 잊게 할 만큼 심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맹명이 명성암에 당도하니 과연 초막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한 장부가 있었다. 그 장부는 농옥이 꿈에 본 사람처럼 우간을 쓰고 학창위를 입고 있었는데 백옥처럼 흰 얼굴에 입술은 산호처럼 붉었다. 그 풍기는 기상이 가히 이승사랑 같지가 않았다. 맹명은 그 장부에게 읍하고 성명을 물었다. 장부가 대답한다. 저는 소사라는 사람인데 그대는 누구이며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이 나라 우서장 벼슬에 있는 백리시입니다. 우리 주공께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그 배필감을 널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따님께서 생황을 잘 부는지라 배필 또한 그러한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그대가 음악에 정통하다는 말을 듣고 주공께서 한번 만나고 싶다 하시기에 이처럼 모시러 왔습니다. 소사가 겸양한다. 음악을 약간 아는 정도일 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따라가서 주공을 뵙겠습니까? 하여튼 함께 가서 주공을 만나보십시오. 이윽고 소사는 맹명과 함께 진나라 도읍으로 갔다. 맹명은 먼저 복로로 들어가 진목공에게 다녀온 경과를 아랜 다음 소사를 불러들였다. 소사가 봉대에 앉아있는 진목공에게 제배하고 아랜다. 소생은 미천한 백성으로 예법을 익히지 못했으니 널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목공은 소사의 태도가 초연하고 용모가 단아한지라 무척 기뻤다. 그래서 소사를 가까이 불러 옆자리에 앉히고 묻는다. 퉁소를 잘 분다고 들었는데 생황 부는 솜씨도 뛰어나오. 생황은 전혀 불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진목공은 소사의 대답을 듣고 농옥이 평소 생황 잘 부는 사람을 원했으므로 이 사람은 사익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목공은 맹명에게 소사를 객간으로 안내하라고 분부했다. 주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엿보고 있던 농옥은 급히 시녀를 보내 진목공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 본시 퉁소와 생황은 같은 종류이옵니다. 그 사람이 퉁소에 능통하다 하는데 왜 한번 불어보라고 청하지 않고 재주 있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려 하십니까? 진목공은 농옥의 말을 전해 듣고 소사에게 청한다. 이왕 오신 김에 퉁소를 한 곡조 들려주시오. 이에 소사가 붉은 옥으로 만든 퉁소를 꺼내 제1곡을 불자 난데없이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제2곡이 시작되자 사방에서 오색 창연한 구름이 모여들었다. 연이어 제3곡이 시작되자 한 쌍의 학이 날아와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며 공작이 쌍을 지어 숲으로 모여들고 온갖 새들이 한가로이 지저겼다. 마침내 퉁소 소리가 멎자 모든 새들이 날아가 버렸다. 진목공이 크게 기뻐하며 소사에게 묻는다. 그대는 퉁소가 언제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소. 생황이란 생이라 상고시대 사망 중 한 임금인 여화씨가 처음으로 만드셨나이다. 다시 말씀드려 생이란 발생을 의미하고 생황의 음률은 태족에 응한다 하옵니다. 또한 퉁소는 숙이라 복기씨가 처음으로 만드셨나이다. 즉 숙은 맑다는 뜻이고 그 음률은 중요에 응한다 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소생이 퉁소를 불 줄 아니 그것에 대해 아뢰겠나이다. 지난날 복기씨가 여러 개의 대를 엮어 퉁소를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봉황의 날개처럼 보였나이다. 그 소리 역시 봉황의 울음소리를 모방하여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웠나이다. 퉁소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그중 큰 것은 아소라 하며 작은 것은 송소라 합니다. 아소의 관은 23개나 되는데 그중 가장 긴 관은 네치가 됩니다. 또 송소는 16개의 관으로 엮은 것으로서 그중 가장 긴 관은 두치이옵니다.
그 관들을 소관이라 하는데 그중 관에 바닥이 없는 것을 퉁소라고 합니다. 후일 황제께서 영륜을 공개 땅으로 보내 대를 베어오라 명하셨나이다. 그 대에 7개의 구멍을 뚫어 피리를 만드셨는데 그것 또한 봉황의 울음소리를 모방한 것이옵니다. 후세 사람들은 소관이 복잡한 옛것을 버리고 피리를 사용하게 되었나이다. 그 긴 것을 퉁소라 하며 짧은 것을 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퉁소는 예전의 퉁소가 아니옵니다. 진목공이 묻는다. 그대는 어떻게 퉁소를 불기에 그 징계한 날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이오? 퉁소의 모양이 아무리 간편해졌다 하더라도 그 소리만은 변함이 없나이다. 즉 봉황의 울음소리를 모방한 그대로이옵니다. 봉황은 날짐승의 왕인즉 모든 새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날아드나이다. 지난날 순임금이 소소라는 음악을 지어 불었더니 봉황이 날아왔다 하옵니다. 이처럼 봉황도 부를 수 있거늘 다른 새쯤이야 뭐에 어렵겠나이까. 소사의 대답은 유수와 같았으며 그 음성은 부드럽고 조용했다. 이윽고 진목공이 흡족한 마음으로 소사에게 당부한다. 과인에게 생황을 잘 부는 농옥이란 딸이 있는데 그 배필로 음악에 정통한 사람을 구하던 중이오. 그대가 내 딸을 맞이하도록 하오. 소사가 정중히 사양한다. 산골에 기거하던 미천한 사람이 어찌 궁중의 부귀를 누리겠사옵니까? 일찍이 과인의 딸이 생황 잘 부는 사람에게 출가하겠다고 맹세한 바 있소. 그런데 아직껏 그대만큼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은 없었소. 퉁소가 생황보다 나은 점이 많으며 또한 얼마 전 내 딸의 꿈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었소. 오늘이 바로 중추날이라 그대와 내 딸은 천생연분인 것 같으니 부디 사양하지 마오. 이에 소사가 사은숙배하며 청혼을 수락하니 태사가 혼산날을 택일하여 아랜다. 마침 오늘이 8월 대보름으로 가장 길합니다. 둥근 달이 위에 있으니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원만하여 흠이 없나이다. 이윽고 소사는 목욕제계하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복루로 갔다. 이윽고 부부연을 맺은 소사와 농옥은 매우 평화스럽게 보였다. 다음날 진목공은 소사를 중대부로 임명했다. 그 후 소사는 조례에는 참석했으나 정사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 소사는 날마다 복루에 기거하며 화식을 피하고 가끔 술만 2잔 마셨다. 농옥도 화식 대신 생식을 배웠으며 점차 곡식을 먹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소사는 농옥에게 퉁소 부는 법과 봉황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사와 농옥이 성례를 올린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서 2사람이 함께 퉁소를 불자 돌연 봉대 왼쪽에 자봉이 모이고 오른쪽엔 붉은 용이 나타나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소사가 말한다. 본시 나는 하늘의 신선인데 인간 세상의 사적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끔 흩어지자 옥황상제께서 나에게 인간 역사를 정리하고 오라고 분부하여 내려온 것이오. 나는 주선왕 17년 5월 5일에 주나라 소시집에서 태어난 소삼낭이오. 그 후 주선왕 말년에 사간이 되어 이 세상의 역사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적에 빠진 내용을 보충하여 역사를 완벽하게 편찬했소. 이러한 공을 세웠다 하여 주나라 사람들은 나를 소사라 불렀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지도 110여 년이 되었구려. 그 후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태화산 주인으로 명하시고 전생에 인연이 있던 그대와 퉁소로서 연분을 맺어준 것이오. 그러나 지금 용과 봉황이 우리를 영접하러 왔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물 수가 없소. 어서 떠나도록 합시다. 농옥이 부친께 하직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청하자 소사가 말한다. 이미 신선이 되었는데 어찌 곤속에 집착하시오. 초연히 잡념을 버리도록 하오. 이윽고 소사는 붉은 용을 타고 농옥은 자줏빛 봉황을 타고 봉대에서 날아올라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다. 오늘날 사위를 일컬어 숭룡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날 밤 태화산에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이튿날 진목공은 복루의 시녀들로부터 지난밤 일을 전해 듣고 한동안 넋을 잃었다. 이윽고 진목공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한다. 과연 신선이란 존재하는 것이구나.
만약 용과 봉황이 과인을 데리러 온다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리라. 혹시 그들이 태화산으로 갔을지 모르니 속히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보아라. 한 사람이 진목공의 명을 받들어 태화산으로 갔으나 종족조차 보이지 않았다. 진목공은 태화산 명상암 위에 소사와 농옥을 위해 사당을 짓고 봄가을로 제사 지냈다. 지금도 그 사당을 소녀사라고 하는데 간혹 그 안에서 봉황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삼국지 먼저 열국지. 중국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소설은 삼국지다. 조금 더 꼽는다면 수호지와 서유기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열국지는 중국에 큰 관심이 없는 이들에겐 다소 생소한, 하지만 한두 번은 들어봤음직한 제목이다. 삼국지가 위초고 세 나라의 이야기라면 열국지는 이름처럼 여러 나라의 이야기이다.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인 한나라보다 400년 전,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천하의 주인을 꿈꾸며 치열하게 다퉜던 춘추전국 시대가 바로 열국지의 배경이다. 춘추전국 시대는 길고도 복잡한 중국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지러웠던 난세였다. 제후들이 다스렸던 수백 개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합종연행하면서 패권을 노렸지만 누구도 진정한 중원의 주인은 되지 못했다. 무려 550년 동안 이어진 이 혼란한 시기는 마침내 진나라가 모든 나라를 꺾고 통일하면서 막을 내린다.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했던 진나라를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진왕정은 천하의 패자로 등극하며 새로운 칭호인 황제를 만들어 자신에게 붙였다. 그가 바로 진시황이다. 소설 열국지는 바로 이 모든 드라마를 담고 있는 책이다. 삼국지가 후한말 격동기만을 뚝 잘라내 자세하게 그린 역사소설인데 비해 열국지는 횡으로 종으로 얽히고 설키는 춘추전국 시대 500년을 거대하게 펼쳐내는 소설이며 동시에 역사책이다. 삼국지가 주요 역사 인물을 소재로 문학적 상상력을 곁들인 것과는 달리 열국지는 사실에 충실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열국지는 삼국지에 비해 덜 대중적이고 책도 잘 소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삼국지에 비해 훨씬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생활에도 남아있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열국지는 무척이나 중요한 책이다. 서양 문화의 원류를 알기 위해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하듯 중국 문화의 원류를 알기 위해선 춘추전국 시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의 중요한 아이콘들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까닭이다. 중국 사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제자백가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했다. 워낙이나 세상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사상가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설파했다. 그들이 바로 유가와 묵가, 그리고 도가와 법가 등이다. 병법에서는 그 유명한 손자병법이 나왔다. 우리가 아는 많은 고사성어들도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치열한 경쟁에서 와신상당과 오월동주가 나왔고 제왕공을 도왔던 명재상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간포지결한 말을 낳았다. 몰락한 주군을 위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먹인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의식이 바로 음식을 데우지 않고 먹는 한식이다. 열국지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소설로 풀었다.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가 가로로 세로로 얽히기 때문에 삼국지와 비교되는 입체적인 웅장함이 그 매력이기도 하다. 간신과 영웅이 맞서버리는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는 마치 무협소설처럼 훌륭한 위인들과 선인들이 그 속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잠언집처럼 재미와 교훈을 번갈아 전해준다.